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용산 만찬 후에 뒷말이 무성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분위기는 좋았는데 말을 안 한 건 한동훈 대표였다. 대통령도 한 대표를 배려해서 오미자차와 고기를 준비했다. 이런 이 말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현안을 이야기할 자리는 아니었고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용산 만찬 두 분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 먼저 정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정치권에서 만찬을 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밥은 먹고 살아요. 하루에 세 끼. 근데 네. 이제 정치적인 계기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 어제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의 만찬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습니다.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이나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결실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아마 야권,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아무 결과도 안 나오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네. 야당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국민들이 실망할 정도의 그러한 그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이한 거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현안을 얘기하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소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또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또 그들대로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죠. 굉장히 점잖은 어조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지금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여의치 않은데, 어느 정도로 여의치 않으냐면은 현안을 토의 못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정말 답답하고 한가한 그런 만찬이었다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굳이 대통령실에서는 왜 만찬을 이번에 열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추정할 뿐인데요. 네. 실제로 그 뉴스토마토의 기사가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는가. 원래는 만찬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답변을 주지 않다가 네. 결국은 그 체코행과 맞물리면서 만찬이 24일이다라고 정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러면 독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언론에 공개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만찬을 한 것인데, 단순히 그 만찬을 하고 또 한 대표가 좋아하는 메뉴에다가 술을 마시지 못하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정국이 타개될 정도의 그런 정국이 아니거든요. 네. 그 심각성이 아직까지 인지되지 못했다면 그거는 대통령실의 보좌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네네. 뉴스토마토의 김 여사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인한 만찬 개최로 이제 생각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요. 만찬 그 대통령이 만찬 전에 독대 요청을 사실상 이제 거부한 걸로 이제 이미 네.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빈손 만찬은 이미 뭐 그 기정사실화 된 게 아니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추석 전에 한번 만찬을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의대 정원 문제 관련돼서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어떤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한번 연기를 했었죠. 네. 추석 이후로. 네. 뭐 추석 민심을 듣고 다시 하자. 그래서 뭐랄까 이게 그 뒤로 한번 좀 이어져 있던 그 정거랑 이어져 있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 지금 그 국민의힘 대변인께서는 그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우리 쪽에서는 흘린 적이 없다. 그러면서 표현이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가 멀어지면 이익을 볼 만한 자들의 지지일 확률이 높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윤상현, 뭐 김재원 이런 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마치 언론 플레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좀 서로 의견은 좀 현재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당 대표라는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면은
밥을 먹었다. 성과는 밥을 먹었다. 이 얘기가 이제 뭔가 그 돌려서 좀 얘기한 걸로 봐야 되겠죠. 네. 정말 밥 먹은 거 외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좀 돌려서 얘기한 상태여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저는 김무성 전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당시 당 대표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2015년, 16년 시절에 당 대표였는데 그러면서 한 작년인가 올 초쯤에 했던 얘기로 기억나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독대 요청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독대 요청을 했는데 계속 독대를 컷당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사태가 커졌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당의 여당의 대표와의 독대를 좀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떤 불통의 리더십이 네. 점점점 심해지는 이렇게 좀 증폭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어떤 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이후에 레임덕이라든가 하면서 탄핵까지 당하게 됐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을 당한다 안 당할다 떠나가지고 뭔가 좀 현재 너무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상황이. 네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찬 후에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독대 이제 재 요청을 한 상황인데 이미 이제 대통령이 한 차례 독대를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더 부담을 느낄지 아니면 취임 이제 그 2달을 지나서는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독대에 대해서 더 부담을 느낄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을 느끼는 크기는 네. 권력의 크기와 연동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권력이 더 큰지에 따라서 부담의 크기도 연동돼 있고 대통령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책임의 크기와 권력의 크기와 부담의 크기는 같은 말의 다른 표현들로 봐야 되는데 특히나 여당 대표가 여당 여당 대통령에게 좀 긴히 드릴 얘기가 있으니 상의 드릴 얘기가 있으니 독대를 하자라는 네. 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계속 피하는 게 일단 국민들이랑도 그러니까 기자들도 안 만나고 국민들이랑도 못할 정도고 네. 여당 대표랑도 그 소통을 잘 못할 정도라면 그거는 이제 좀 많은 이제 좀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한동훈 대표가 이번 만찬 전부터 이미 지속적으로 독대 요청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공개적으로 만찬 석상에서 독대 거절을 당했고 하면서 이후에 또 재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끈질기게 독대를 하는 그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번 금요일에 갤럽 여론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미 20%를 찍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위기와 관련한 인식 구조가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10월에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하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적어도 부산 금정이라든지 또는 강화의 보궐선거에서 여기서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하면은 한동훈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도 뭔가를 풀어야 되고 또 지금 세간에 지금 계속 지금 증폭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네.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통령에게 그 심각성을 전달해야 될 네.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래서 급한 쪽은 한동훈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지 모르지만 네. 지금 한동훈 측근들이 그런 말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그래도 한쪽이지 대통령 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해서 누적이 돼가지고 누구 말처럼 마일리지가 쌓이면 대통령에게 결코 바람직한 결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있어요.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얘기도 했잖아요. 그때는 당에서 만나주지를 않더라도 감히 당의 누구도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한동훈 측근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났다. 네. 여지를 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거의 그것도, 비판 쪽의 그런 목소리를 내지 상당히 않습니까? 이례적인 상황이죠.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당내에서도 자칫하면은 소위 누수라고나 할까요? 네. 그것의 구멍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측면이 있죠. 네, 지속적으로 독대를 요청하는 그 배경에는 당면한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으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요. 그 김 여사를 향한 야당의 공세가 이제 이런 가운데 더욱더 이제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 기소 권고 결정을 이제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기소해라. 한쪽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준 자는 기소하고 받은 자는 불기소 이런 전례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운영위에서는 공천 개입 의혹 국정조사도 요구를 했습니다. 명품백 의혹 관련한 검찰의 최종 처분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이른바 이제 명태균 게이트로 이제 불리고 있는 이 사안은 또 어디까지 좀 흘러갈 것인지 먼저 그 최 부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별일 없다라고 이제 약간 면죄부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에서 하는 거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등등의 눈치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여론이 보기에는 더욱더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지?라고 오히려 뭐 이슈화 시켜준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둘 다 그 어떤 뭐 무혐의 처분을 해도 뭐 이슈는 어느 정도 살아있는 이슈긴 하지만 오히려 더 말씀하신 대로 준 사람은 뭔가 죄가 있다 그러고 받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고 그리고 준 사람 준 당사자가 네. 내가 청탁을 하려고 준 거다라고 말하는 이 약간 해괴망측한 상황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검찰 및 검사 조직, 검사 및 검찰 조직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봐서 약간 하명을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오히려 좀 이슈를 키워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여지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이런 상황들이 뭐 재보궐선거에서 이 자체가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지금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주가 조작 사건에서 손 모 씨라는 사람이 이제 공범조에서 방조죄로 검찰 쪽에서 기소를 형태를 바꿨더니 거기서는 이제 유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용산 대통령실의 워딩이 뭐였냐면 당시에는 이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었는데 같은 법리로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이런 식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이번에는 지금 2심에 대해서는 입장을 아예 안 내고 있거든요. 그때 논리를 적용하면 같은 법리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도 유죄를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죠. 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는 약간 국민 밉상으로 점점 안 그래도 찍혀 있는 판국인데 네. 이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의혹에다가 이번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그 명태균 씨가 관련된 딜이라든가 김영선 전 의원은 명태균 씨한테 월급의 반을 꼬박꼬박 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JTBC가 밝힌 거에 의하면 다 합쳐가지고 한 1억 원 약간 안 되게 지금 준 걸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뭐 돈 거래 내지는 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거 그때고 2022년 6월에 재보궐선거에 개입되는 성공한 개입이었고 이번 총선에서 또 이제 성공하지 못한 개입이 있었고 네. 그래서 약간 2중, 3중, 4중으로 네. 과거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였다라면 김건희 여사는 실선 실세로서 역할을 아주 독특히 하면서 이 어떤 범 여권에 대한 국민적 어떤 불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의혹 또는 약간 이제 그 불만 또는 우라통 이런 거를 점점 키우는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또 언론 노출도 활성화시키는 뭐랄까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정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처분을 내릴지 그리고 이제 이른바 그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좀 어디까지 이 뭐 2년치의 뭐 그 녹취가 뭐 확보돼 있다 뭐 이렇게 뭐 뉴스토마토 이렇게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또 뭘 들고 있는지 대통령실도 모르고 또 일반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뉴스토마토뿐만이 아니라 또 서울의 소리에서 나오는 보도도 있고 JTBC에서 네. 나오는 보도가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언론사에서 뭘 보도할지 모를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보도하는 측은 쥐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측에서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여의치 못하죠. 그다음에 어떤 카드를 내밀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러한 보도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대통령실을 참 난감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심이 결론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그다음에 이 최 목사 명품백을 줬다는 최 목사와 관련해서는 기소 의견을 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최라는 사람은 자기 잘못한 거 있으니 기소하라라고 지금 하는 아까 핵에 망측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청탁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미끼를 이렇게 던진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마치도 물고기가 미끼를 물듯 지금 그런 이것도 또 다른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이걸 자꾸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는 기소로 나갈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전제로 해서 네. 그럼 최재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왜 고대에 아마 법과 사상의 대가인 한비자 말씀인 것 같은데 비리 법권천이라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에 있어서 법 위에 권력이 있고 권력 위에 천이라는 건 민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보다도 국민정서법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법으로 해석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없는 데다가 네. 이것은 뭐라 그랬죠? 그때 함정 몰카라 그랬나? 근데 이거를 국민 정서가 납득하려 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어떻게 준 사람은 죄가 있고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황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걱정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이제 한 절반 정도 소화를 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금투세는 좀 간단히 들어볼까 합니다. 민주당의 금투세 결론 좀 어떻게 날 것 같으세요? 지금 분위기를 뭐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네. 그 유예는 최소한 좀 하는 걸로 되는 것 같고 그러나 폐지까지 갈 확률은 좀 낮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금액 자체가 아주 큰 세수를 갖는 이제 세수인 건 아니지만 한 1.5조 원 정도 규모 네. 정도를 걷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또 이제 완전 폐지하기에는 원래 그 전에 있던 세수 이렇게 거래세를 줄이면서 원래 금투세를 늘리기로 한 거였는데 네. 그러면 뭐 금융 관련 소득은 전혀 안 받을 건지 그거는 좀 너무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이러저러한 어떤 유연성 있는 것 같은 모양을 좀 보여지면서 실제로는 유예로 가는 걸로 당에서도 그렇게 귀결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한 번 그 유예가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 예정이었는데 한 번 더 한 2년 정도 유예가 될 것 같다. 그렇죠. 2년 정도 유예인데 실제로는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초에 그 1월에 되는 거죠. 유예가 끝나는 게 시작이 되는 원래는 게. 2025년 시여니까 2027년 1월에 시작인 건데 네. 원래 했던 거라면 네. 근데 그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이 금투세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의 그 투자자들이 500만 명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로 인해서 1,4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게 실은 하나의 정책 에너지로 작동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냥 여야 할 거 없이 당내 무슨 파악하기 없이 만장일치로 한 번 더 유예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번 한 번 더 유예가 되고 2027년 1월에는 대선 이전에 실시될 가능성은 이제 현저하게 없어졌다. 지형상 시행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을 아주 폼나게 해보려다가 오히려 토론 과정에서 인버스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네. 완전히 아닌 만도 못한 토론을 만든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은 매국 베팅당으로 지금 전락하게 생겨서 말씀하신 대로 금투세 유예는요. 네. 지금 기정사실화 돼버렸어요. 지금 여의도 가보세요. 금투세는 다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그 각 증권회사가 지금 그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 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여러 발언들을 쏟아내셨는데 아직 그 대통령을 이제 못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이제 지적을 했고 검사 탄핵,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혔습니다. 검사 탄핵은 신중해야 하지만 왜 검사 탄핵이 있는지 이렇게 시도가 되고 있는지 검찰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회가 김 여사 의혹을 방치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깊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의미심장한 이제 발언들을 냈는데 우원식 의장의 발언이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다운 내지는 국회의장스러운 발언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출신다운. 네. 네. 그런데 이제 김 여사 의혹 같은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정말 난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민주당이 다수의 어떤 포갑이라는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겠으나 네. 특검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노랑봉투법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수라는 그런 어떤 강점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그런 법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지만은 계속해서 그 다수라는 이유로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지금은 완전히 검사 길들이는 법까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형 감각을 좀 보여주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우 의장이 또 이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제 국정에 대한 동력을 상실한 건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당도 잘못하는 게 있고 뭐 야당도 또는 이제 정부도 이러저런 뭐 잘잘못이 있긴 할 텐데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좀 공정한 평가는 어떤 거냐면 권력의 크기랑 전 연동돼 있다 생각이 들어요. 더 큰 권력을 가진 쪽이 언제나 더 큰 책임이 있는 건 명백한 거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이러저런 부족한 점이 있는 것 자체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 네. 이 대통령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라는 나라에서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행정부 권한이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풀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건데 네.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여소야대를 하더라도 이 정도로 심하게 약간 국회를 무시하거나 야당을 무시한 적은 역사적으로도 흔치는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어떤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민주당 출신이라는 걸 떠나서라도 어느 정도 좀 할 얘기를 한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10월 재보선, 10월 16일 재보선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근데 이 호남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 선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또 부산에서는 양당 간의 이제 후보 단일화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부산 민심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는데 어쨌든 10월 재보선 이제 한 20여일 남았습니다. 관전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영광이죠. 명국 대전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차지하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조국 대표의 위상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번 보궐선거가 이상하게라 그랬던가 이상하게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지도부가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곡성과 영광에 그 공을 기울이는데 특히 영광에 지금 조국 대표는 뭐 월세살이까지 살면서 전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네. 그 후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에 누가 승자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 금정이나 광화는 거의 텃밭인데 광화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그 인천시장을 했던 안상수? 안상수 전 시장이 지금 이제 강화군수 후보로 뭐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나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대통령과 대표의 관계 때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그다음에 대표의 지지율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궐선거고 그 지역에 어떤 조직이 작동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그 단일 후보를 낸다는 건 어떻게
그것도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이 또 녹록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이 부산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야성을 가진 도시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었는데 또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중앙에서 네. 상황이 오면 그걸 또 반영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겠죠. 10월 재보선 어디를 어떻게 좀 주목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핫한 데는 그 광양, 네. 광양과 이제 금정으로 봐야 되겠죠. 광양과 금정. 영광. 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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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영광은 그 지역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이내로 나오고 있어요. 네. 영광은 현재 오차 범위 이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아시다시피 우리가 호남은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당에 대한 이러저런 역사적 이유라든가 등등 때문에 비판적 문제의식이 아주 강한 곳인데 그러나 지난 총선 때를 복귀해 보면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는 지지율이 약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지만 좀 더 많이 나온 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호남의 일반적인 광주 전남 사람들의 생각은 국민의힘은 뭔가 좀 견제하지만 민주당도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총선 때 나름 돌풍을 일으켰지만 국회는 실은 또 쪽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2석인데 민주당 자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약간 존재감이 별로 없었는데 다음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여기서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이길 경우 네. 그러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능한 어떤 출마 당선까지를 기대하는 유능한 정치인들이 민주당 쪽으로 더 많이 갈지 조국혁신당으로 더 많이 갈 건지에 따라서 지역 내에서의 정치적 위상은 확 달라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에 어떤 분기점이 되는 거여서 2년 후에 지방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네. 조국혁신당이 이기게 될 경우 만약에 뭐 결과야 이제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러면 정치적인 존재감이 일정한 정도 생기죠. 네. 우리나라 선거는 비례대표 캡하는 매우 작고 지역구 선거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 지역구에서도 뚫을 수 있는 정도의 정치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존재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부산 예측도 한 10초 정도 들어볼까요? 부산은 실은 지난 총선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지긴 했지만 네. 아주 많은 격차로 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정서라든가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약간 감가상각당하듯이 조금 사라지고 있는데 네. 그런 걸 했을 때 민주당이 후보를 어떤 사람을 내고 단일화를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네. 충분히 한번 비등비등하게 붙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